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고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열람했던 최고 기밀 문서 때문인데요. 분노한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후 문서를 넘겨받은 국정원조차 큰 충격에 빠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북한 혁명 가문 출신으로 항상 당과 수령님께 충성해왔죠. 학교에서는 사상교육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청년동맹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바나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을 정도죠. 대사관에서 저는 북한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쿠바 정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선전했어요. 한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조국의 위상을 알리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해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났어요. 쿠바 사람들의 생활은 북한에서 들었던 자본주의 국가의 비참한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고 외국인과도 쉽게 교류했거든요. 게다가 대사관에서 접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져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대사관 서고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폐기해야 할 문서 더미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대부분 오래된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고기밀이라고 표시된 서류 묶음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서류인 줄 알고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국제마약 밀매 네트워크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며 외화를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해외 대사관들이 마약 유통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쿠바 대사관도 그중 하나였죠. 특별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동안 의심 없이 처리했던 그 가방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오는 특별 행랑,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제가 직접 공항에 가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약 운반을 위한 것이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정권 수뇌부가 직접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서에는 최고 지도부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핵개발과 비밀 작전에 활용되고 있었죠. 그것도 수령님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요. 매년 수백만 달러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조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고위 간부 해외 도피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어요. 일부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체제 붕괴를 대비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조차도 북한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은행에 비자금을 숨기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탈출 루트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제가 알고 존경했던 몇몇 간부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비자금 액수와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가족들의 가명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일부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으며 정권 내부에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숙청을 단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상 문제로 처벌이라고 발표된 사건들이 사실은 도주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니. 마지막 부분에는 여론 조작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인 가짜 뉴스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정 국가의 친북 인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며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확산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지급 금액, 활동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존경했던 일부 해외 인사들도 그 목록에 있었어요. 온라인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 친북 성향 인플루언서 육성, 외국 언론 매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의 예시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일부 외교 행사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진심으로 믿고 선전했던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니. 문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활동이 수령님의 유훈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조국과 수령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령님의 사진에 인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우며 자랐죠. 하지만 이 문서를 읽고 나니 더 이상 체제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북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본 순간 나는 이제 반체제 인물이 되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선 진실을 알게 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문서를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 순간 누군가 제 눈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설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혹시 내가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였어요. 대사관이 조용한 시간에 우연히 제 사무실 근처에서 낯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외교부 감찰반이었어요. 평소라면 업무 점검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동료 김태원이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성준 씨, 조심해요. 외교부에서 온 감찰반이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뒷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서구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문서를 본 후 달라진 행동을 눈치챈 걸까요? 갑자기 제 가장 친한 동료였던 정윤호가 떠올랐습니다. 정윤호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평양으로 소환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급한 가족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머뭇거리며 말을 피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파일이 조금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조사한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창밖으로 대사관 마당을 내려다보니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온 차량 같았어요. 다음 날 대사관 회의에서 대사가 특별 손님이 오셨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외교부 감찰반장 최성호였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눈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최성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성준 동무, 오랜만이군. 우리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지. 그냥 점심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비서였던 박민지가 몰래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선생님, 조심하세요. 최성호가 가지고 온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쿠바 현지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접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고위 간부 숙청 소식이었어요. 그중에는 정윤호의 상관이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는 국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고 전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정윤호의 실종, 감찰반의 등장, 그리고 최성호의 방문까지. 제 사무실을 침입한 것도 컴퓨터를 조사한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다음 타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들, 최성호의 위협적인 미소, 그리고 박민지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쿠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탁자 위 작은 등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은 마른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1급 기밀 문서,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최근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공포로 변해갔죠.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성했는데 이유 없이 숙청당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문서에는 북한에 숙청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명단에 추가되었을 것이 분명했죠. 아내에게 정윤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환되었고 이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요. 그리고 최근 처형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소환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반역자로 낙인 찍히면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탈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일이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아내는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국 대사관뿐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교육받아온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실패할 경우를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쿠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함께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한 듯한 강인함도 보였어요. 그때 도훈이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말했고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쿠바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했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제 전부였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향해 뛰어들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시간이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어요. 도훈이와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깨워진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아이들에게 평소와 같은 등교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책가방 안에는 책 대신 꼭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죠. 오늘은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 거야. 평소와 같은 일상인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30분 후 우리는 마치 평범한 아침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외부에서 감시하는 눈이 있다면 그저 아빠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으로 보일 테니까요. 차에 오르며 백미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내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읽혔죠.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모두 안전벨트 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진을 켜고 천천히 주택가를 빠져나왔어요.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학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감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얼마 후 방향을 틀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점점 출근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검은색 차량이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최성호의 부하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박지훈의 차량도 속도를 내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곧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는지 다른 검은색 차량 2대가 더 나타났어요. 아빠, 왜 차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차를 최대한 빨리 몰았죠. 하지만 쿠바의 아침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기 보여. 아내가 외쳤습니다.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어요. 북한 감찰반이 이미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문으로 직진할 거야. 멈추지 마.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0m, 50m. 그때 갑자기 앞에 차량 2대가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죠. 내려서 뛰어. 소리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렸어요. 아내도 함께였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정문까지는 이제 30m 정도 남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서연이가 넘어질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귓가에 박지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사관 경비원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마지막 30m가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달렸어요. 도훈이와 서연이의 작은 다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아내는 서연이를 거의 들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지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멈춰! 당장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박지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쏘겠다는 위협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잡아! 박지훈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곳에는 몇몇 직원들이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빨리 정문 쪽으로 달려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윤재민이라는 영사였습니다. 이쪽으로. 윤재민이 손짓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는 거야, 이성준? 조국을 배신하다니. 박지훈이 제 팔을 비틀었어요. 온몸에 고통이 퍼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윤재민의 도움으로 대사관 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다시 달려들었고 저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순간 윤재민이 빠르게 다가와 제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윤재민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윤재민은 저를 대사관 안으로 끌어당겼고 다른 직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문 사이로 팔을 넣으려 했지만 윤재민과 다른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어요. 쿵! 대사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북한 감찰반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국제법 위반이다. 반역자를 넘겨라. 박지훈의 주먹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민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쿠바 경찰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성준 씨와 그 가족에게 망명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유.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날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고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밖에는 여전히 북한 감찰반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죠. 대사관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어요. 대사관 내 임시 숙소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내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가 직접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성준 씨,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과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북한의 1급 기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대사관의 독립된 공간에서 한국 정보 요원들과 면담이 시작됐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기밀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약 밀매 네트워크, 고위 간부들의 해외 도피 계획, 여론 조작 전략까지. 그들은 모든 말을 녹음하고 메모했죠. 때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한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망명 절차가 즉시 시작됐어요. 평소 같으면 몇 달이 걸릴 일이 며칠 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컸던 거겠죠. 한편 쿠바 정부는 북한의 압력을 받아 우리의 즉시 송환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이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감찰반이 24시간 감시를 계속했어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증오와 분노가 느껴졌죠. 만약 그들 손에 잡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북한 감찰반의 감시를 피해 대사관을 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과 쿠바 정부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대사관을 떠나는 날,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어느 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지 북한 측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새벽녘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장갑차에 올랐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처음 보는 장갑차에 신기해하며 탔지만 아내와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장갑차는 빠르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쿠바 경찰 차량들이 호위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하바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와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수속을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쿠바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구름 위에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달랐어요. 공항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통로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곧바로 국가정보원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첫 몇 주는 계속되는 조사와 면담의 연속이었어요. 북한 내부 정보에 목마른 정보기관에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기밀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전달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와 규모, 고위 간부들의 숙청 과정,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 국제적인 마약 밀매 네트워크, 고위 간부들의 해외 도피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여론 조작 전략까지. 정보기관 요원들은 제 진술을 들으며 때로는 충격의 말을 잃기도 했어요. 그들도 북한의 일부 실상은 알고 있었지만 내부 문서를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조사가 끝나고 몇 개월 후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증언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걱정됐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까? 북한이 내 탈출을 알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첫 증언은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직접 본 북한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환경, 무자비한 공개 처형,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과 배고픔, 고위층의 비리와 사치 등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제 증언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는 계속됐지만 더 많은 곳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을 피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죠. 때로는 어린 시절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으로, 때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끔찍한 모습으로. 정보기관을 통해 부모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어요. 증언집을 쓰기 시작했고 북한 인권단체와 협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아내도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아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기록을 남깁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것이 제가 매일 일기장에 적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향의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세컨드로 알려진 현송월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녀의 체포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긴급 조사까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대체 북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준입니다. 한때 북한 보위부 고위간부로 복무를 했었죠. 덕분에 매달 배급되는 외제 물품들과 평양 한복판의 넓은 아파트까지 다른 이들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누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현송월이 갑자기 저를 호출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죠. 현송월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비서를 감시하고 약점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시오. 충성심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이란 허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현송월의 말에는 불길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큰 불안감을 주었죠.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오. 현송월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최측근을 감시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죠. 잘못하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비서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끊임없는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내부 감시와 반역자 색출이 제 임무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감시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죠. 비서가 뒤돌아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하루 동안 기록한 내용들을 검토했어요. 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며 이 정보가 과연 어디에 쓰일지 두려웠죠. 현송월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감시 보고서가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제 뒤에도 누군가가 숨어서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렇게 며칠째 이어지는 감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비서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 비서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검은색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어요. 저는 더욱 은밀하게 그의 뒤를 따랐죠. 평소보다 더 큰 거리를 두고 몇 번이고 자연스러운 척 다른 길로 돌아가며 감시했습니다. 비서가 들어간 곳은 김정은의 개인 진료실이었어요. 10분 후 그가 나올 때 제가 본 것은 이중으로 봉인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붉은색 테이프로 봉인된 서류 봉투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문서를 건네받는 의료진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그날부터 저는 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김정은의 진료실을 드나들었어요. 때로는 청색 라벨이 붙은 의약품 상자를, 때로는 영양사들이 작성한 식단표로 보이는 문서를 들고 다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서의 완벽주의적인 보안 절차였습니다. 서류를 전달할 때마다 3번씩 봉인 상태를 확인했고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입력을 거쳐야만 열 수 있는 특수 서류 가방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 날은 실수로 복도에서 다른 간부와 부딪혔는데 서류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비서는 가방부터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서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이었습니다. 비서는 매일 김정은의 혈압, 혈당 수치부터 투약 기록, 식단 변화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최고 등급의 보안 속에서 관리되고 있었죠. 순간 현송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현송월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노리고 있었죠. 만약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전체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극비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알아버렸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오늘 본 광경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비서의 충성스러운 행동, 그가 지키려 했던 극비 문서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현송월의 의도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일까요? 결국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송월에게 감시 보고를 하러 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당 조직 지도부의 최서연이 갑자기 저를 호출했죠.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서연의 사무실은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탁 트인 전망이 제게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강민준 동무, 현송월의 감시 임무에 대해 알고 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것을 보시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현송월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비서를 이용하려 했소. 비서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 했다는 것이오. 최서연의 말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다음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오.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 했소. 그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정보가 있어.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송월의 수상한 지시, 비서의 극비 문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김정은의 건강 정보까지.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민준 동무는 현송월에게 이용당한 것이요. 최서연의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지금이라도 동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시오. 그래야 동무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송월이 반역을 꾀했다면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될 거예요. 그 중에는 당연히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무리 제가 모르고 한 일이라도 북한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시선이 저를 의심하는 것만 같았죠. 이제 저는 현송월의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리던 특권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리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인민군 정찰총국의 윤지훈이 서 있었어요. 당의 핵심 중 핵심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지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강민준 동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윤지훈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현송월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특히 저와 현송월의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윤지훈의 방문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찰총국의 수장이자 현송월의 측근이었죠.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한 반역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죠. 박 부장 동무 못 봤어? 그게 어젯밤에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청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현송월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이 밤마다 사라졌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죠. 여보,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고 현금은 옷 안감에 숨겼어요. 가족들의 신분증과 필수 서류들도 준비했죠. 모든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언젠가 남한에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나는 탈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 필요한 돈의 액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창문 밖에는 여전히 감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 모두 함께 떠나기로 했죠. 그때까지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월요일 새벽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차량이 골목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감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했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다다랐을 때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듯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서류와 검문소 경비대원과의 거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검문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평소보다 검문이 엄격했어요. 이런 일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나요? 경비대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온몸이 굳었죠. 다행히 브로커가 준비한 외지 병원 진료 확인서가 있었기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어요. 차가운 강물은 달빛 아래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강을 건널 기회가 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어요. 아내는 작은 딸을,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건너기 시작했죠. 얼음장 같은 물 속에서 매 발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중간에서 경비병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막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버려진 창고와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갈 때도 항상 공안을 경계해야 했죠. 한 번은 공안이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 장장 6시간을 창고 물탱크 속에서 숨어 있기도 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길 없는 산속을 헤매며 며칠을 걸어야 했죠. 독사를 피해 나뭇가지로 길을 헤치고 거머리와 싸우며 전진했어요. 아이들의 신발은 다 해져버렸고 아내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정글의 포식자들을 피해 나무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비가 내리면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어 아이들을 감쌌죠. 식량이 떨어져 야생 과일만 따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이 코앞이었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삼엄했고 미립국자를 잡으려는 순찰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국경 근처 동굴에서 타이밍을 노려야 했죠. 마지막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철조망을 넘어 태국 땅으로 달렸어요. 국경 수비대의 호루라기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태국 땅 깊숙한 곳까지 도착했어요. 하지만 체력이 한계에 달했죠. 길거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걷다가 결국 태국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처음에는 공포스러웠어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봐 온몸이 떨렸죠. 중국이나 라오스에서 잡혔다면 바로 북송되었겠지만 다행히도 태국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구금시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저는 담담한 척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구금시설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야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찬란한 불빛들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곧바로 안전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보는 컴퓨터, 스마트폰,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나만의 말투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죠. 아파트 청약이 뭐예요? 보험은 왜 들어야 하나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거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돈 계산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들을 다뤄야 했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물건 가격을 보고 아내와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과자 하나가 북한에서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이들은 의외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말투를 금방 배웠고 급식도 잘 먹었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죠. 하지만 가끔 북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특히 평양에 두고 온 친구들 얘기를 할 때면 아이들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점차 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토론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을 때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북한에서 금기시되었던 정보들을 마음껏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세계 각국의 영상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하나원을 수료할 즈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국 생활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죠. 자유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하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대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우리에겐 꿈같은 보금자리였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초기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수십 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민 지원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서류 작성을 도왔죠.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보위부에서 일했던 경험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동생 강지에는 더 체계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어요. 통일학과에 입학해서 북한 연구에 매진했죠. 처음에는 한국 대학의 학업 방식이 낯설어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체제와 통일 후의 사회 통합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단체에서 일하면서 제 역할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심리 상담을 돕고 취업 교육을 진행했죠. 그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제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증언했던 나를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보위부에서 목격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죠. 그동안 침묵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언론이 제 증언을 보도했어요. 강지에는 대학원에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동생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었어요. 가끔 밤늦게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립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북한 주민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죠. 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도운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젊은 탈북민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북민 지원을 넘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과 화해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책이 되어갔죠. 평양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첫 책을 출간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명의 탈북민이 들려준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국제인권포럼과 유엔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도 많아졌어요. 제가 수집한 증언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할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내도 저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여성들은 아내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번째 책, 자유를 찾아온 여인들에 담겼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제 연설문을 번역하게 되었고, 작은 아이는 컴퓨터를 배워 자료 정리를 도왔죠. 가족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매년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전 세계의 인권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죠.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이었어요. 수많은 외교관들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죠.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가끔 평양에 있는 옛 동료들과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동생 강지에는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통일 후의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학문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저는 이제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해요. 그들의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자유를 향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자유로운 집회가 열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